내 이름은 김민준, 31살이다.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늘 푸른 요양원의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 내가 사는 곳은 요양원 직원 기숙사의 작은 방이다. 가로 세로 3미터도 차이되지 않는 이 좁은 공간에는 침대와 낡은 서랍장, 그리고 작은 책상이 전부다. 천장에서는 오래된 선풍기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느릿하게 돌아간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삶의 고단함을 대변하는 듯했다. 아침 6시, 요란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와 함께 나는 잠에서 깨어난다. 이 작은 방의 고요는 늘 그렇게 짧게 깨진다. 식탁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상에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을 놓았다.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으로는 다른 건물들의 벽돌 벽만이 보일 뿐이었다. 내가 매일 마주하는 풍경은 늘 똑같았다. 젓가락으로 컵라면을 휘저으며 뜨거운 김을 식혔다. 이렇다 할 반찬도 없이 나는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해 컵라면을 후루룩 소리 내며 먹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다른 간병인들의 웅성거림과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나는 그 소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일상은 늘 이처럼 단조롭고 고독했다. 나는 이 요양원에서 3년째 일하고 있다. 처음에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서울로 올라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가진 것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간병인이라는 직업은 내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다. 힘든 일이었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역할을 수행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때로는 자식보다 더 자주 보는 나를 가족처럼 여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는 그저 간병인일 뿐이었다. 매일 밤 퇴근 후 나는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땀과 얼룩으로 더러워진 간병인 유니폼을 손수 깨끗하게 빨고 건조대에 널어 말린다. 그리고 다음 날 입을 유니폼은 다림질까지 해서 반듯하게 개어놓는다. 닳고 닳아 해진 운동화는 흙먼지를 닦아내고 깨끗하게 손질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깟 유니폼과 신발에 뭘 그렇게 신경 쓰냐고 했지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생각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내게는 아직 내가 가진 무언가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자기 위안이었다. 요양원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다. 박영수 할아버지, 90살이 넘은 고령에 치매가 매우 심하셨다. 할아버지는 고집불통이셨고 가끔은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셨다. 다른 간병인들은 모두 그를 기피했지만 나는 달랐다.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내려와 무작정 복도를 헤매거나 고향에 가야 한다며 고집을 부릴 때도 나는 묵묵히 그를 부축하여 침대로 돌려보내곤 했다. 때로는 할아버지가 내게 욕설을 퍼붓거나 침을 뱉기도 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 나는 심지어 나의 쉬는 시간을 쪼개어 박영수 할아버지를 돌보곤 했다. 할아버지는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가끔은 그가 가장 좋아했던 옛날 트로트 노래를 함께 불러드리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내 노래를 들으며 잠시나마 편안하게 잠드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작은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 같았다. 다른 간병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민준 씨, 왜 저렇게 힘든 할아버지를 자처해서 돌봐요? 괜히 일만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말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내가 그들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소중한 역할이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바로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이었다. 나는 한 번 본 것은 거의 잊지 않고 기억했으며 주변 환경의 아주 작은 변화나 사람들의 미세한 습관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어릴 때는
이 능력이 별 쓸모 없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내게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이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다. 나는 매일 밤 그날 요양원에서 일어났던 특이사항들을 작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곤 했다. 각 어르신의 건강 상태 변화, 복도에서 들렸던 특이한 소리, 특정 시간대에 나타났던 특이한 움직임.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특히 특정 시간대에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 패턴이나 휠체어 소리 패턴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다. 휠체어의 바퀴 소리가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방식이나 발소리의 리듬, 보폭의 크기까지도. 나는 이 모든 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분류하고 기억했다. 이것은 나의 비밀스러운 습관이자 훗날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박영수 할아버지의 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수첩에 그날의 특이사항을 기록했다. 그때였다. 쿵, 쿵, 쿵.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나는 잠시 펜을 멈췄다. 발소리는 내 방 앞을 지나쳐 복도 끝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희미하게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삐걱, 삐걱, 끼익. 아주 미세하게, 불규칙적인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 패턴을 수첩에 재빨리 기록했다. 오전 2시 17분, 불규칙적인 휠체어 소리, 바퀴 3개가 땅에 닿는 소리가 미세하게 다름. 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나의 오랜 습관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 기록이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은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80대 치매 할머니인 김정래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요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할머니는 이미 치매가 심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요양원 원장과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 찾기에 나섰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할 말을 잃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요양원에서 벌어졌다니. 나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충격은 내게로 향했다. 요양원 원장실로 호출된 나는 차갑게 굳은 얼굴의 원장과 경찰관 몇 명을 마주했다. 김인준 씨, 지난밤 1시부터 3시까지 김정래 할머니 방 출입 기록과 당신의 근무 시간이 겹칩니다. 게다가 김정래 할머니 방 주변 CCTV에 당신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당신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내가 범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나는 결백했다. 나는 그저 간병인으로서 밤늦게까지 어르신들을 돌봤을 뿐이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김 할머니 방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박영수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흥분해서 외쳤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경찰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럼 어젯밤 당신이 김 할머니 방에 들어간 CCTV 영상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그 시간대 김 할머니 방에서 당신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당신은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내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했다. CCTV, DNA.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분명 어젯밤 나는 박영수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었고 김 할머니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CCTV에 내 모습이 찍혔다니.
누군가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었다. 나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순식간에 80대 치매 할머니를 임신시킨 파렴치한 간병인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 내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나의 평범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김정래 할머니의 임신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은 삽시간에 요양원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내게 튀었다. 원장실에서 나온 나는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동료 간병인들과 직원들, 그리고 김정래 할머니 가족들의 적대적인 시선에 갇혔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혐오가 가득했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도 되는 양, 저런 파렴치한 놈이 우리 할머니를, 당장 저놈을 감옥에 쳐넣어. 김 할머니의 아들은 내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나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른 간병인들은 그저 멀찍이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 누구도 나를 변호해 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무력감에 몸서리쳤다.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요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들의 귀에는 이미 내가 80대 치매 할머니를 임신시킨 파렴치한 간병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나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즉시 수사를 시작했다. 나는 요양원에서 해고되었다. 짐을 싸서 기숙사를 나오는 길, 나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해야 했다. 내 휴대폰은 불이 나도록 울려댔다. 언론사 기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극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 나를 끈질기게 추궁했다. 나는 그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사를 쓸 것이 뻔했다. 나는 결국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세상은 나를 완전히 외면했다. 내가 살던 작은 방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가족들은 내가 요양원에서 일한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절망시켰다. 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직업, 명예,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도.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식음을 전폐했다. 잠도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김정래 할머니의 슬픈 얼굴과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라 나를 괴롭혔다. 나는 집이 없었기에 찜질방을 전전하며 밤을 지새웠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대로 내 삶은 끝나는 걸까?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영원히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때 내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바로 CCTV 영상이었다. 경찰은 내가 김정래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나는 결백했다. 나는 그 시간에 김 할머니 방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 영상은 무엇일까? 조작되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사칭한 것일까? 나는 경찰이 말했던 김정래 할머니 방 주변 CCTV 영상 내에 집중했다. 내가 평소 습관처럼 기록했던 수첩을 꺼냈다. 수첩에는 내가 그동안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보았던 모든 미세한 변화와 소리 패턴이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사건이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시간대, 즉 밤 1시부터 3시 사이의 기록을 꼼꼼히 다시 살펴봤다. 오전 2시 17분, 불규칙적인 휠체어 소리, 바퀴 3개가 땅에 닿는 소리가 미세하게 다름,
복도 끝 3.15에서 멈춤. 나는 이 기록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31호는 김정래 할머니의 방이었다. 내가 어젯밤 기록했던 미세한 휠체어 소리. 바퀴 3개가 땅에 닿는 소리가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은 그 휠체어의 바퀴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지 않고 약간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소리 패턴은 내가 요양원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한 분의 휠체어 소리와 일치했다. 바로 박영수 할아버지의 휠체어였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치매가 매우 심하셨지만 가끔 혼자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돌아다니시곤 했다. 그의 휠체어는 오래되어 한쪽 바퀴가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나만 아는 특징이었다. 나는 다른 간병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복도 CCTV 영상에 찍힌 것이 만약 박영수 할아버지라면? 그리고 그가 김정래 할머니 방에 들어갔다면? 하지만 박영수 할아버지는 90대의 치매 환자였다. 그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당장이라도 요양원으로 달려가 그 CCTV 영상을 다시 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요양원에서 해고된 상태였다. 그들은 내게 영상 공개를 거부할 것이 뻔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그 CCTV 영상이었다. 나는 지난밤 기록했던 수첩의 내용을 바탕으로 CCTV 영상이 존재할 만한 지점과 시간대를 특정했다. 요양원 복대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김정래 할머니 방 주변뿐만 아니라 복도 전체를 아우르는 CCTV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인터넷으로 CCTV 영상 확보, 법적 절차, 인권 변호사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가진 돈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 수는 없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나의 명예를 되찾아야 했다. 그러다 문득 인터넷 기사에서 한 변호사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수아 변호사. 그녀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젊은 변호사였다. 그녀는 인권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적극적이라는 평판이 자자했다. 어쩌면 그녀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샘솟았다. 나는 이수아 변호사의 사무실로 무작정 찾아갔다. 그녀의 사무실은 번화기에 있었지만 외관은 소박했다. 젊은 여직원이 나를 맞이했고 이수아 변호사는 잠시 후 나타났다. 그녀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침묵했다. 내가 80대 치매 할머니 임신 사건의 용의자라는 것을 알았는지 그녀의 표정에는 미세한 경계심과 함께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김인준 씨, 말씀하신 사건은 저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죠. 하지만 당신은 현재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장하는 내용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90대 치매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섞여 있었다. 그녀 역시 나의 주장을 쉽게 믿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첩을 내밀었다. 변호사님, 제가 밤새도록 기록한 내용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기억력과 관찰력이 남달랐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새벽 2시 17분, 저는 복도에서 휠체어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바퀴 3개가 땅에 닿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그 휠체어는 박영수 할아버지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 소리 패턴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나는 수첩에 기록된 소리 패턴과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휠체어 바퀴가 땅에 닿을 때
나는 삐걱삐걱 끼익 하는 불규칙한 소리, 그리고 그 소리의 주파수까지도 상세하게 묘사했다. 이수아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처음의 불신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함께 놀라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을 가진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주장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억력은 놀랍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요양원 복도 CCTV 영상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시간대 영상이요. 이수아 변호사가 말했다. 요양원에서 영상 공개를 거부합니다. 저는 이미 해고된 상태입니다. 이수아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양원 측에 CCTV 영상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압박하면 그들도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영상만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드디어 내 편이 생긴 것이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나는 이수아 변호사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이수아 변호사가 요양원 측에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하자 요양원 원장 박영희는 강력히 반발했다. 이수아 변호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하면 요양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될 수 있습니다. 김민준 씨는 이미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괜히 이를 키워서 요양원에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박영희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나를 감싸려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요양원의 명예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간병인의 악의적인 루머 유포라고 비난하며 나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다. 그녀는 내가 가진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그저 감정적인 주장을 하는 파렴치한 간병인이라고 대중에게 선동하려 했다. 이는 명백한 대적자의 행동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들은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 즉 나의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을 깎아내리려 하고 있었다. 이수아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김민준 씨, 박영희 원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은폐를 뚫고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당신의 기억력과 관찰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대중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언론을 통해 당신의 억울함을 알려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억울함을 밝히고 내가 가진 미세한 단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에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진실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맞서 싸울 것이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것이다. 나의 결백을 세상에 증명할 것이다. 이수아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나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요양원 원장 박영희에게 김정래 할머니 사건과 관련된 모든 CCTV 영상을 공개하라는 법적 요청서를 보냈다. 요양원 측은 처음에는 갖은 핑계를 대며 거부했지만 이수아 변호사님의 끈질긴 법적 압박에 결국 영상 4본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영상 파일을 받아든 순간 내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굳건했다. 드디어 나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가 온 것이다. 우리는 이수아 변호사님의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CCTV 영상을 분석했다.
요양원 복도를 찍은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았고 특히 밤에는 더욱 흐릿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특별한 능력, 즉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을 총동원했다. 영상 속 모든 움직임과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십 번을 돌려보고 또 돌려봤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처음에는 내 분석 방식에 대해 반신반의했지만 내가 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짚어낼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변호사님, 여기 보세요. 새벽 2시 17분입니다. 김정래 할머니 방문이 살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아주 희미하게 휠체어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영상을 느린 속도로 재생하며 소리 패턴을 분석했다. 삐걱, 삐걱, 끼익. 들리시죠? 이 소리는 일반 휠체어 소리와 다릅니다. 바퀴 3개가 땅에 닿는 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요. 제가 매일 들었던 박영수 할아버지 휠체어 소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내 말에 귀 기울였다. 그녀는 내게 휠체어 소리를 직접 재현해 보라고 요청했고 나는 박영수 할아버지 휠체어의 독특한 소리 패턴을 정확히 흉내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김민준 씨, 당신의 기억력은 정말 놀랍군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는 휠체어의 희미한 그림자만 보일 뿐 실제 범인의 모습은 명확하게 찍혀 있지 않았다. 복도 조명이 어두웠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인물이 너무 작게 보여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박영수 할아버지가 김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모습은 아예 찍혀 있지도 않았다. 이는 CCTV 사각지대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가 고의로 영상을 편집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변호사님,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휠체어가 3.15, 즉 김정래 할머니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평소 기록했던 수첩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수첩 기록을 내밀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내 수첩을 꼼꼼히 살폈다. 당신의 기록은 매우 상세하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90대 치매 환자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어떻게 김 할머니 방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목적으로 그곳에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직감은 박영수 할아버지가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다. 더욱이 그는 치매 환자였기에 그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었다. 우리는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다. 박영수 할아버지를 이용한 배후가 있을 수도 있었다. 그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거나 혹은 그의 행동이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 내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때 이수아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민준 씨, 제가 요양원 내부 관계자로부터 한 가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김정래 할머니는 과거 재산이 많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치매가 심해지자 요양원에 모셨는데 최근 할머니의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김정래 할머니의 손자인 김우진 씨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예민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재산 문제, 유산 상속, 김우진이라는 이름은 내게 낯설지 않았다. 그는 요양원에 김 할머니를 면회 올 때마다 내게 팁을 찔러주며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행동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던 인물이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할머니에 대한 애정보다는 무언가 다른 탐욕이 느껴지곤 했다. 김우진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가 김 할머니의 임신으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 김 할머니에게 친자가 생긴다면 유산 상속 구도에 큰 변화가 생기겠죠. 그게 김우진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그가 이런 끔찍한 사건을 일으켜 김 할머니의 판단 능력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을 진행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녀의 말은 내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을 맞춰주었다. 김정래 할머니의 임신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산 상속과 관련된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 김우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할머니의 명예를 짓밟고 나의 인생까지 파괴하려 했던 악당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우리는 김우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김우진의 재정 상태와 과거 행적을 조사했고 나는 그의 방문 기록과 요양원 내에서의 수상한 움직임을 내가 기록했던 수첩과 CCTV 영상에서 찾아내려 노력했다. 며칠 후 이수아 변호사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김민준 씨, 김우진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는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최근에는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김정래 할머니의 요양원 CCTV 시스템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고 내부 직원들에게 CCTV 작동 방식에 대해 자주 물어봤다고 합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모든 정황이 김우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할머니의 재산을 노렸고 그 과정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꾸민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내게 누명을 씌워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것이다. 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경찰에 재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녀는 내가 확보한 CCTV 영상 분석 자료와 나의 증언, 그리고 김우진의 재정 상태 및 수상한 행적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내가 이미 유력한 용의자로 낙인 찍힌 상태였기에 내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김민준 씨,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경찰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을 범인으로 확정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언론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이 사건을 공론화시켜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망설였다. 언론에 내 이야기가 공개되면 나는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비난과 조롱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만이 나의 결백을 증명하고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변호사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저의 억울함을 밝히고 김우진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가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당신의 이야기를 공론화시킬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당신이 가진 증거를 제시하고 김우진에게 맞서야 합니다. 이건 당신에게 절호의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겁니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다. 김우진은 언론을 통해 나를 비난하고 나의 약점을 파고들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지킬 것이 있었고 밝혀야 할 진실이 있었다. 나의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 그리고 이수아 변호사님의 도움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믿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것이다.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복수하고 김정래 할머니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박영수 할아버지의 휠체어 소리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만천에 드러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진실의 시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싸울 것이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나의 주장을 바탕으로 경찰에 재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내가 발견한 김정래 할머니 방 주변의 미세한 휠체어 소리 패턴 분석, 내가 기록한 상세한 수첩 내용, 그리고 김우진의 수상한 재정 상태와 요양원 CCTV에 대한 그의 관심까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내가 이미 유력한 용의자로 낙인 찍힌 상태였기에 내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김인준 씨,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경찰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을 범인으로 확정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대로라면 당신은 이 끔찍한 누명을 쓴 채 법정에 서게 될 겁니다. 이수아 변호사님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친 듯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절망의 심연으로 다시 빠져드는 듯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나의 결백을 증명하고 김정리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무관심을 뚫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변호사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저의 억울함을 밝히고 김우진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찜질방을 전전하며 밤을 지새우고 세상의 비난 속에서 홀로 고통받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내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가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진실 추적자라는 프로그램이라면 당신의 이야기를 공론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당신이 가진 증거를 제시하고 김우진에게 맞서야 합니다. 이건 당신에게 절호의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겁니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다. 김우진은 언론을 통해 나를 비난하고 나의 약점을 파고들 것이다. 그는 분명 나의 과거와 현재의 처지를 비웃으며 나를 돈에 눈먼 파렴치한 간병인으로 몰아갈 것이 뻔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지킬 것이 있었고 밝혀야 할 진실이 있었다. 나의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 그리고 이수아 변호사님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믿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진실 추적자 스튜디오의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 앞에는 수많은 모니터들이 놓여 있었고 그중 한 화면에는 박영희 원장이 반대편 대기실에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옆에는 김정래 할머니의 아들 김우진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내 옆에서 마지막까지 자료를 확인시켜 주었다. 김인준 씨,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격려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손에는 내가 평소 기록했던 작은 수첩이 쥐어져 있었다. 이 작은 수첩 안에 담긴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때가 온 것이다. 생방송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0, 9, 8. 내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드디어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나는 단상 위로 걸어 나갔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나를 향해 빛났다. 방청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꽂혔다. 반대편 단상에는 박영희 원장과 김우진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김우진은 입가에 비웃음까지 머금고 나를 비웃었다. 진행자들의 소개가 끝나고 박영희 원장이 먼저 발언권을 얻었다.
그녀는 요양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정래 할머니 사건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요양원은 모든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으며 김민준 간병인이 유력한 용의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양원 복도 CCTV 영상에 김민준 씨의 모습이 명백히 찍혀 있습니다.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주장은 요양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녀는 화면에 내가 김정래 할머니 방으로 향하는 듯한 흐릿한 CCTV 영상을 내보냈다. 영상은 내가 김정래 할머니 방 앞을 지나가는 모습만을 보여주며 내가 그 방에 들어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보십시오. 이 영상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김민준 씨는 분명히 사건 발생 추정 시간대에 김정래 할머니 방 앞에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박영희 원장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김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비웃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다. 일부 패널들은 박영희 원장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내 차례였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억울함을 밝히고 김정래 할머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왔습니다. 박영희 원장님, 그리고 김우진 씨, 방금 보여주신 영상은 명백히 조작되었거나 혹은 영상 속 인물이 제가 아닙니다. 내 발언에 스튜디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박영희 원장과 김우진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들의 눈빛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주장입니까? 영상은 수많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당신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이 버럭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우진 씨, 그리고 박영희 원장님, 제가 지금부터 그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을 스튜디오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화면에는 박영희 원장이 제시했던 CCTV 영상과 함께 내가 평소 기록했던 수첩 내용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나는 화면 속 인물들의 움직임과 소리 패턴을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했다. 저는 요양원에서 3년째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양원의 모든 어르신들의 습관과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박영수 할아버지의 휠체어 소리 패턴은 제가 매일 듣는 소리였기에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휠체어는 한쪽 바퀴가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 3개가 땅에 닿는 듯한 불규칙적인 소리가 나죠. 제가 어젯밤 기록했던 수첩 내용입니다. 오전 2시 17분, 불규칙적인 휠체어 소리, 바퀴 3개가 땅에 닿는 소리가 미세하게 다름, 복도 끝 3.15에서 멈춤. 3.15는 김정래 할머니의 방입니다. 나는 이수아 변호사님이 준비해온 박영수 할아버지의 휠체어 바퀴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사진 속 휠체어 바퀴 한쪽은 확연히 닳아 있었고 작은 균열까지 보였다. 이것은 박영수 할아버지의 휠체어 바퀴입니다. 보시다시피 한쪽 바퀴가 심하게 마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CCTV 영상 속 휠체어의 움직임과 소리 패턴은 박영수 할아버지의 휠체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영상 속 그림자가 희미해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이 걸음걸이 패턴은 박영수 할아버지의 휠체어입니다. 스튜디오 안은 술렁였다.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운 반응이 터져 나왔다. 박영희 원장과 김우진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김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입니다. 치매 노인의 휠체어 소리를 가지고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다니. 김우진이 소리쳤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우진 씨, 제가 가진 증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감추고 싶었던 더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나는 이수아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둔 USB를 스튜디오 시스템에 연결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외쳤다. 원본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당신들의 거짓말을 국민 앞에서 심판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외치는 순간 스튜디오의 모든 대형 스크린에 박영희 원장과 김우진이 제시했던 CCTV 영상 대신 내가 사건 발생 당일 새벽에 요양원 복도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 나타났다. 내가 가진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으로 나는 요양원 복도 CCTV의 사각지대와 맹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 사각지대에 내 휴대폰을 설치하여 몰래 촬영했던 것이다. 영상 속에는 복도를 지나가는 박영수 할아버지의 휠체어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박영수 할아버지가 김정래 할머니 방 앞에 멈춰서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이었다. 홀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청중들은 경악에 찬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박영희 원장과 김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빛에는 깊은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김정래 할머니 방에 들어간 후 잠시 후 다시 나왔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방에서 나올 때 그의 손에 김정래 할머니의 방 열쇠가 들려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치매 노인이었지만 열쇠를 조작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이건 조작입니다. 이건 김민준이 꾸민 음모입니다. 박영희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스튜디오를 뛰쳐나가려 했지만 이미 경비원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조작이 아닙니다, 박영희 원장님.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말해주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김정래 할머니를 임신시킨 범인은 제가 아니라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영수 할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내 발언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 안팎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말도 안 돼, 충격적이다, 진실을 밝혀라 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진행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미 방송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현우 선생님과 박주혁은 내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내가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장에 대한 비장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나의 이 작은 용기가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다. 스튜디오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내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자 박영희 원장과 김우진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영상 속 박영수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김정래 할머니 방으로 향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다. 그들이 감추려 했던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영희 원장은 조작입니다. 김민준이 꾸민 음모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경악에 찬 방청객들의 웅성거림에 묻혔다. 김우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진행자와 스태프들이 그를 제지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외쳤다. 이 영상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말해주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김정래 할머니를 임신시킨 범인은 제가 아니라
휠체어에 앉아있던 90대 박영수 할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영희 원장님과 김우진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내 발언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 안팎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말도 안 돼, 충격적이다, 진실을 밝혀라 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진행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미 방송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현우 선생님과 박주혁은 내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내가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장에 대한 비장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나의 이 작은 용기가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김정래 할머니 방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김정래 할머니 방의 열쇠가 클로즈업되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김정래 할머니 방 열쇠는 요양원 내부에서 특별히 관리되는 것으로 아무나 소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박영수 할아버지가 단순한 치매 환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조종을 받았거나 혹은 스스로 열쇠를 조작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경찰은 김민준 씨의 DNA가 김정래 할머니 방에서 검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DNA가 김민준 씨의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혹은 DNA 증거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DNA 재감정을 요구합니다. 이수아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튜디오 안에 울려 퍼졌다. 박영희 원장은 무대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김우진은 분노의 치를 떨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졌고 기자들은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다. 그들은 박영희 원장이 훌륭한 요양원 경영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방송 직후 전국의 모든 언론사는 내가 공개한 영상과 이수아 변호사님의 주장을 바탕으로 긴급 속보를 쏟아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80대 치매 할머니 임신, 90대 할아버지 범인, 요양원 비리, 간병인 누명 등으로 도배되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민준의 누명 해소와 요양원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전례 없는 비난과 압력에 직면했다. 그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김정래 할머니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대중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경찰은 박영희 원장과 김우진을 긴급 체포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내가 가진 증거 영상과 이수아 변호사님의 끈질긴 추궁 앞에서 결국 모든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김우진은 김정래 할머니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다. 김 할머니의 치매가 심해지자 그는 유 원장을 조작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때 그는 김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유산 상속 구도에 큰 혼란이 생기고 김 할머니의 판단 능력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요양원 원장 박영희와 공모했다. 박영희는 요양원의 명예와 자신의 이권을 위해 김우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김 할머니의 방 열쇠를 복사하고 박영수 할아버지를 이용하기로 모의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치매가 심했지만 간헐적으로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었고 김우진은 그 틈을 노려 할아버지를 조종했던 것이다. 그들은 내게 누명을 씌워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것이다.
내가 김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CCTV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심지어 나의 DNA를 조작하여 현장에 남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전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며칠 후 나는 최민준 변호사님, 이현우 선생님과 함께 경찰청의 공식 발표를 지켜보았다. 경찰은 김민준의 누명을 공식적으로 해소하고 박영희 원장과 김우진을 강간교사, 증거 조작, 사기 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박영수 할아버지는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는 승리했다. 내게 끔찍한 누명을 씌우고 김정래 할머니의 명예를 짓밟으려 했던 모든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경찰의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은 내게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다. 김민준 씨, 심정이 어떻습니까? 누명을 벗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김정래 할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끝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일제히 내게 박수를 보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파렴치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나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혀낸 영웅으로 기록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전국의 뉴스를 장식했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나는 이수아 변호사님과 이현우 선생님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두 분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내 어깨를 다독였다. 김민준 씨, 당신의 용기와 지식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현우 선생님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내 대한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다. 자네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군. 강해졌어. 김정래 할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간병인의 누명 해소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으며 타인을 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내게 두 번째 봄을 선사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스튜디오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내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자 박영희 원장과 김우진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영상 속 박영수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김정래 할머니 방으로 향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다. 그들이 감추려 했던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영희 원장은 조작입니다. 김민준이 꾸민 음모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경악에 찬 방청객들의 웅성거림에 묻혔다. 김우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진행자와 스태프들이 그를 제지했다. 그의 눈빛은 나와 스크린을 번갈아 보며 사례를 드러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외쳤다. 이 영상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말해주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김정래 할머니를 임신시킨 범인은 제가 아니라 휠체어에 앉아있던 90대 박영수 할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영희 원장님과 김우진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내 발언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 안팎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말도 안 돼,
충격적이다. 진실을 밝혀라. 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진행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미 방송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현우 선생님과 박주혁은 내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내가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장에 대한 비장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나의 이 작은 용기가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김정래 할머니 방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김정래 할머니 방의 열쇠가 클로즈업 되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김정래 할머니 방 열쇠는 요양원 내부에서 특별히 관리되는 것으로 아무나 소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박영수 할아버지가 단순한 치매 환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조종을 받았거나 혹은 스스로 열쇠를 조작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경찰은 김민준 씨의 DNA가 김정래 할머니 방에서 검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DNA가 김민준 씨의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혹은 DNA 증거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DNA 재감정을 요구합니다. 이수아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튜디오 안에 울려 퍼졌다. 박영희 원장은 무대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김우진은 분노의 치를 떨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졌고 기자들은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다. 그들은 박영희 원장이 훌륭한 요양원 경영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방송 직후 전국의 모든 언론사는 내가 공개한 영상과 이수아 변호사님의 주장을 바탕으로 긴급 속보를 쏟아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80대 치매 할머니 임신, 90대 할아버지 범인, 요양원 비리, 간병인 누명 등으로 도배되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민준의 누명 해소와 요양원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전례 없는 비난과 압력에 직면했다. 그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김정래 할머니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대중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경찰은 박영희 원장과 김우진을 긴급 체포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내가 가진 증거 영상과 이수아 변호사님의 끈질긴 추궁 앞에서 결국 모든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김우진은 김정래 할머니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다. 김 할머니의 치매가 심해지자 그는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때 그는 김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유산 상속 구도에 큰 혼란이 생기고 김 할머니의 판단 능력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요양원 원장 박영희와 공모했다. 박영희는 요양원의 명예와 자신의 이권을 위해 김우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김 할머니의 방 열쇠를 복사하고 박영수 할아버지를 이용하기로 모의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치매가 심했지만 간헐적으로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었고 김우진은 그 틈을 노려 할아버지를 조종했던 것이다. 그들은 내게 누명을 씌워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것이다. 내가 김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CCTV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심지어 나의 DNA를 조작하여 현장에 남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전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며칠 후 나는 이수아 변호사님, 이현우 선생님과 함께
경찰청의 공식 발표를 지켜보았다. 경찰은 김민준의 누명을 공식적으로 해소하고 박영희 원장과 김우진을 강간교사, 증거 조작, 사기 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박영수 할아버지는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는 승리했다. 내게 끔찍한 누명을 씌우고 김정래 할머니의 명예를 짓밟으려 했던 모든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경찰의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은 내게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다. 김민준 씨, 심정이 어떻습니까? 누명을 벗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김정래 할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끝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일제히 내게 박수를 보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파렴치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나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혀낸 영웅으로 기록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전국의 뉴스를 장식했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나의 과거와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지만 나는 내 사적인 이야기는 최소한으로만 언급하며 오직 진실과 정의에만 집중했다. 나는 이수아 변호사님과 이현우 선생님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두 분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내 어깨를 다독였다. 김민준 씨, 당신의 용기와 지식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이현우 선생님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내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다. 자네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군. 강해졌어. 김정래 할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거친 셈이야.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간병인의 누명 해소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으며 타인을 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내게 두 번째 봄을 선사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나의 결백이 밝혀지고 김정래 할머니의 명예가 회복되자 나는 마침내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찜질방 신세를 청산하고 작은 보증금과 월세로 마련한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좁은 방이었지만 이전의 기숙사 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졌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치듯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나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의 이름 김민준.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불명예가 아닌 진실과 정의의 상징이 될 것이었다. 누명을 벗고 세상의 환호를 받게 된 나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찜질방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던 지난날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작은 자취방으로 이사한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느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은 나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듯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있었다. 김정래 할머니의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박영수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운명은 내게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로 남아있었다. 나는 나 자신의 누명을 벗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내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제안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뛰어난 관찰력,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가 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간병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나는 이수아 변호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녀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와 함께 노인 인권보호 및 디지털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다.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다. 나의 강연은 항상 김정래 할머니 사건과 나의 억울한 누명 이야기로 시작했다. 나는 내가 가진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이 어떻게 미세한 단서를 찾아내고 거대한 진실을 밝혀냈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장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다. 특히 요양원 관계자들과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들은 내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 요양원 원장은 강연이 끝난 후 내게 찾아와 말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르신들의 작은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큰 보람을 느꼈다. 나의 작은 외침이 누군가에게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강연 활동 외에도 나는 이수아 변호사님과 함께 노인 대상 디지털 범죄 특별수사 자문단에 합류해달라는 경찰청의 요청을 받았다. 나는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내가 가진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은 복잡한 디지털 범죄,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사기 수법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수사관들에게 범인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노하우를 전수했고 디지털 증거를 미세하게 분석하여 숨겨진 단서를 찾아내는 데 기여했다. 나의 통찰력은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나는 내가 박영수 할아버지의 휠체어 소리를 통해 진실을 찾아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반의 치매 환자 보호 및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다. 이 시스템은 요양원 내 CCTV와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치매 환자들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나 특정 시간대에 특이한 소리를 감지하고 이를 통해 학대나 사고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알림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박주혁은 이 시스템 개발에 자신의 회사 휴먼 시큐리티의 기술력과 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그는 나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데 가장 큰 조력자였다. 시스템이 처음 시범 운영되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AI는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신체 언어와 음성톤의 변화까지 분석해냈다. 예를 들어 한 간병인이 치매 환자에게 미묘하게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목소리 톤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여 알림을 보냈다. 이는 단순히 폭력을 넘어 폭력이 발생하기 전의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민준 씨, 당신이 해냈어. 이건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야. 앞으로 더 많은 요양원과 복지시설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 이수아 변호사님은 시스템의 시연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변호사님.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술이 더 많은 김정래 할머니와 박영수 할아버지를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화면에 뜨는 분석 보고서를 보며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 시스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국적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나의 작은 경험과 노력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김정래 할머니의 비극적인 사건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들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나는 경찰청의 자문위원이자 노인 인권보호 캠페인의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혁신가가 되어 있었다. 내 삶은 비로소 의미와 목적을 찾았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나를 괴롭히기도 했고 사회의 무관심과 싸워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옆에는 이수아 변호사님과 박주혁처럼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지켜야 할 정의와 진실이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어느 봄날 나는 김정래 할머니가 계셨던 요양원을 다시 찾아갔다. 요양원은 폐쇄되었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 요양원이 지어져 있었다. 시설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어르신들은 밝은 표정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수아 변호사님과 나는 희망 요양원의 개소식에 참석했다. 요양원 원장은 내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가 개발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김정래 할머니가 계셨던 방을 찾아갔다.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방 한구석에 놓인 빈 휠체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휠체어는 더 이상 범죄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서 나는 내게 진실을 밝힐 용기를 준 박영수 할아버지의 희미한 미소를 보았다. 나는 조용히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쓸어본다. 나의 얼굴에는 평화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정의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가득하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간병인의 누명 해소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으며 타인을 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내게 두 번째 봄을 선사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감동적인 서막이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김정래 할머니의 비극적인 사건이 세상을 뒤흔든 지 10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70대 초반의 할아버지.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지만 내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날의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작했던 나의 기술 자문 역할은 복지 시스템 디지털화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되어 노인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나의 통찰력이 활용되고 있었다. 내가 직접 개발했던 AI 기반의 치매 환자 보호 및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은 전국 요양원에 의무적으로 도입되어 매년 수많은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며 혁신적인 K-돌봄 시스템의 상징이 되었다. 사회 전반에서 나는 이제 하츄 디지털 복지 선구자이자 진실을 밝힌 용감한 의인으로 불리고 있었다. 내가 이수아 변호사님과 함께 설립했던 노인 인권 보호 및 디지털 범죄 예방 캠페인은 이제 희망나눔 재단이라는 전국적인 규모의 비영리 단체로 성장했다. 우리는 노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사기와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우리 모델을 벤치마킹하려 줄을 섰다. 재단은 이제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기술적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박주혁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재단에 지속적으로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며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법률적 자문과 함께 정부 및 국회와의 소통을 주도하며 재단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다가왔다. 컨벤션 센터의 그랜드 볼룸은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 IT 업계의 거물들, 복지 관련 전문가들,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나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 어떤 불안감도 없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내 옆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박주혁은 강단 아래에서 내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저는 10년 전 제가 가장 끔찍한 누명을 쓰고 세상의 모든 비난을 받았던 평범한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의 작은 기억력과 관찰력,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나는 김정래 할머니의 비극적인 사건과 나의 억울한 누명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고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이야기했다. 나는 박영수 할아버지의 휠체어 소리에 담긴 미세한 단서가 어떻게 거대한 진실을 밝히는 시작점이 되었는지를 강조하며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 이 사회에는 아직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존재합니다.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는 쉽게 묻히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나눔 재단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정의는 반드시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지지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설이 끝나자 강당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나는 청중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때 단상 아래에 있던 한 중년의 여성과 남성이 내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바로 김정래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였다.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김민준 선생님 덕분에 저희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희망나눔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재단의 중요한 후원자이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데 열심이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나는 이수아 변호사님과 박주혁과 함께 재단 건물 옥상에 올라섰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도시는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그 불빛들은 과거의 내게는 외로움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의 삶과 희망을 의미했다. 민준 씨, 이제 정말 은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해내셨습니다. 박주혁이 웃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신감과 함께 나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비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주혁아, 아직 멀었어. 세상은 계속 변하고 그만큼 새로운 형태의 부조리와 범죄도 생겨날 거야.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싸울 거야. 이수아 변호사님은 나의 어깨를 다독였다. 김민준 씨, 당신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어요. 당신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될 텐데 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변호사님, 쉬는 건 나중에 죽어서나 할게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제게는 아직 불꽃처럼 타오르는 희망이 남아있으니까요. 나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손에 쥐었다. 그 안에는 내가 간병인 시절 기록했던 수많은 미세한 단서들과 함께 김정래 할머니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이 작은 수첩 하나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희망이자 내가 세상에 남길 유산이었다. 내 자취방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대가 되었다. 나의 삶은 단순히 한 간병인의 누명 해소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으며 타인을 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내게 두 번째 봄을 넘어 영원히 꺼지지 않을 희망의 등대를 선사했다. 나는 이제 홀로 외롭게 빛나는 별이 아니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밤하늘을 밝히는 은하수 중 한 부분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불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오르며 세상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비출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유산은 나의 이름 김민준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용기와 약자를 위한 사랑, 그리고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가 될 것임을 오늘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서 진실을 향한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바로 정의의 시작입니다.